네, 제가 소개할 게 없어가지고 얼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예, 그래도 뭐 타고난 게 있으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또 좋고 귀한 자리에 또 발표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신 우리 킹넷 성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하여 베트남 사역을 한번 정리도 하고, 또 베트남에 대해서 좀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3개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훈 목사님하고 많이 닮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재훈 목사님 동생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베트남의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오면서 저한테 이재훈 목사님 동생 아니냐고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태국이 잘 삽니까? 베트남이 잘 삽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태국이 잘 삽니다. 아직까지. 베트남이 아주 급성장하고 있지만 태국을 이렇게 상대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박항서 감독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님하고는 저하고는 좀 개인적인 친분과 또 사건이 있는데요. 그거 알고 싶으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잠시 베트남에서 추방당했다가 다시 재입국을 하고, 지금은 이제 한인교회를 개척해서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토리를 좀 함께 나누고 싶고요. 아무래도 전략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환경과 여건과 문화와 정치, 경제 상황들을 다 배려한 가운데 생각하고, 또 그 가운데 어떤 주님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라는 어떤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있을 때만 그런 전략들을 분명히 세울 수 있고 또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저는 한인교회 협의회 회장으로 그냥 교회, 호치민의 교회가 한 32개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섬기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또 내년도 인도 차이나 선교사 대회 운영 총무로 제가 또 섬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와 한인교회를 아우르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의 베트남 좀 사역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강사님들이 상당히 시간들이 쫓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본격적인 얘기로 그냥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저의 선교를 말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많은 걸 준비하고 선교지에 왔더라도 결국에는 성령님이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가 사실은 그 지역에서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선교의 궁극적인 주체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종드는 자고 도구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일꾼일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베트남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 어떻게 보면 닫혀진 지역이고 지금은 점점 열려지고 또 여러 가지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선교적으로. 그런데 이 지역에서 사실 우리의 지혜와 전략은 많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상황 속에서 도저히 해결 방법이나 돌파할 수 없는 상황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많이 경험하고, 제 개인적인 짧은 사역의 여정이었지만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아왔습니다. 그 얘기를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역의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베트남이라는 어떤 한정된 상황 안에서 좀 나누는 거고, 제가 9시부터 이렇게 첫 시간이 가지고 상당히 근데 전략이 아닌데 나는 그냥 제 사례를 발표하는 건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전략이라기보다는 베트남의 상황들을 이해하시면서 베트남에서 이름 없이 사역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누르면 되나요? 네. 베트남은 사실은 1975년에 공산화가 됐습니다. 공산화가 되면서 2025년 올해는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해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50년 만에 반세기 만에 새로운 대변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7월 1일에 63개의 성을 34개의 성으로 축소하고 25만 명의 공무원을 해고하고, 그리고 모든 행정 조직과 법률과 모든 조직과 모든 것들을 개편한 해가 202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의 2025년은 완전히 새로운 정치와 경제와 행정체제가 완전히 뒤바뀐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베트남 역사를 짚을 때 2025년은 이들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를 선포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은 상당히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럴 때 과연 기독교는, 베트남 기독교와 교회는, 또 선교사 사역은 어떻게 이 급변하는 베트남의 현장에서 발맞추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은 저에게도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구가 1억이 됩니다. 1억이 넘었고 세계적으로 보면 16번째 인구를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제가 2004년에 갔을 때는 0.6%, 7%의 복음화율이었는데 지금은 1.8%, 또 많이 보시는 분들은 2%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만까지 급성장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급성장하는 가운데 아직까지 체계적인 신학교나 지도자 양육이 없기 때문에 지도자 부족 현상은 너무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주 이 지도자 부족은 계속 발생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지만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도자 교육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공인교회, 뭔가 지금은 이제 CMA 교회라 그러는데요. 미국의 CMA 교단, 선교단체가 와서 에비 심슨 목사님이 세우신 CMA 교단이 선교단체가 인도차이나의 그 베트남에 첫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세워진 교단을 보통 CMA 교단이라고 그럽니다. 이 교단 안에 신학교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지 그 나머지 가정교회, 하우스 처치에서는 전혀 그런 양육과 교육과 훈련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한 타켓을 잡았죠. 바로 가정교회에게 제가 타켓을 잡아서 그들의 지도자를 양육하고 그 지도자를 통하여 CMA 이 큰 교단이 할 수 없는
그런 지역과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을 좀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사역의 방향을 갖게 됐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포럼이 다음 세대의 리더십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그런 것에서 생각했을 때 베트남은 정말 시급합니다. 이 다음 세대 훈련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하게 되어 있냐면 고령화가 되었습니다. 이 공산화가 되면서 문이 닫히면서 신학교가 닫히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다 노령화되어 있고 고령화되어 있어서 이 리더십이 교체하지 않으면 교회가 존폐 위기에 달려있는 상황이 지금 베트남 교회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정부에서는 이런 시스템과 행정적인 것들을 바뀌면서 더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더 신고하게 되고 법적으로 처리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를 운영하는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법적인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젊은 사람들이 사실 교회 안으로 또 지도자로 헌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베트남 교계의 한 7, 80%는 소수 종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약한 겁니다. 소수 종족이니까 주 종족이 아닌 소수 종족 쪽으로 기독교율이 성장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또 특별히 그 소수 종족에서는 흠옹족, 이건 뭐 중국이나 라오스나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흠옹족입니다. 이 흠옹족에서 많은 개종들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독립운동까지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죠. 흠옹족이 기독교가 성장한다는 것은 곧 다른 어떤 정치적인 것들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특별히 거기에 외국인이 흠옹족을 상대를 하고 타겟을 한다. 그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지금 베트남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은 지금 너무도 시급한 상황이 베트남의 상황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베트남의 인구를 잠깐 보면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원래는 베트남은 농촌 국가였습니다. 농업국이었는데 이게 산업화가 되면서 개방 개혁을 하면서 이제 산업화로 들어서면서 이제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화율이 지금은 이제 40%지만 점점 더 확장되지 않겠는가, 점점 더 커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청년 비율, 그것도 24살까지 봤을 때 21%나 되고 사실은 10살부터 36살까지 보게 되면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베트남의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특별히 이렇게 Z세대들도 1,500만 명이 되고요. 또 밀레니엄 세대의 세대도 35%나 되는 정말 젊은 청년들이 넘치는 나라가 사실은 베트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 사역을 지금 놓친다면 베트남의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지금 놓친다면 이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베트남의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베트남의 디지털화, 이 인터넷과 이런 어떤 AI 쪽, 컴퓨터, 반도체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인 정책으로 아주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보급률은 78.8%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국에 오면 인터넷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어디서든 뭐 우리나라처럼 카페 들어가든 어디서든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나라가 사실 베트남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7,60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선 전화를 모릅니다. 잘. 다 무선 전화로 가고 핸드폰으로 가고 바로 이제 AI 시대로 돌입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다 젊은 세대이고, 그러니까 그 흡수율이나 그것을 사용하는 반응 속도가 아주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AI 기업이나 컴퓨터, 뭐 게임 업계 모든 직원을 고를 때 베트남 직원을 가장 많이 뽑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 한국 그 IT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흡수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연봉도 많죠. 그러니까 뭐 경제력도 생기게 되죠. 이런 친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베트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향을 정확하게 잡은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베트남의 종교 상황을 잠시 보면, 베트남의 저는 이 종교 상황을 보면서 상당히 희망을 갖고 있는 건데요. 무종교와 민속 종교, 그러니까 조상 숭배죠. 이 사람들은 샤머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조상을 섬기는 어떤 그런 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들을 소유하고 나는 뭐 다른 종교 없다, 그냥 이렇게 종교 부모님과 또 조상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몇 프로냐 하면은 76.5%나 됩니다. 76%. 여기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집어넣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불교는 13.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천주교, 우리는 기독교를 지금 외국에서는 지금 기독교하고 천주교를 같이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데요. 천주교는 한 6.6%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프랑스가 80년 동안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곳곳에 성당이 세워졌고 또 천주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8%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는 이제 뭐 무슬림이냐 또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종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화할 것인가? 여기에 사실은 젊은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은 이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의 타켓을 잡고 가는 그런 지역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성장을 보면 2000년대 이후에 이 기독교 성장이 600%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방개혁 이후에 경제가 올라가면서 더 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게 소수 종족이 더 많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 종족인 낀족이라 그러는데요. 그 낀족을 향한 어떤 선교 전략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와서 1, 2년간은 언어를 하면서 그때 한 저보다 좀 일찍 오신 선교사님들이 한 40명 정도 있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안내하시는 우리 이성상 선교사님이 감리교인데, 저희 베트남도 감리교 김영관 선교사님이 1호 선교사님입니다. 태국에 계시다가 베트남이 오픈되자 바로 이 지역으로 베트남으로 이동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고, 이번에 이상진 장로님 오셔가지고 인터뷰도 하셨고 또 귀한 또 인터뷰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선교사님들을 다 찾아가서 그 선배 선교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 2년 동안 다 살펴봤습니다. 그냥 막 부탁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먼저 사역하시는 분들의 사역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현지 교단장들, 현지 교단의 교단장들을 다 만났습니다. 물론 언어도 잘 안 됐지만 그냥 아무튼
그때 초창기니까 뭐 30대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그냥 찾아가가지고 그냥 막 교단장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 교단장들을 만나니까 아직 허가는 받지 않았지만 자기들끼리 펠로십을 잘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만나서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과 또 베트남 현지 교단들의 상황들을 다 알게 됐습니다. 한 2, 3년 만에. 다 아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알게 된 건 뭐냐면 베트남 선교 역사, 초기 선교사들의 역사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선교 역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초기 CMA 선교사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가 자료로 남아있더라고요. 영어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보면서 이제 그 상황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의 상황, 또 현지 교단의 상황,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처음 기독교를 시작하고 복음을 전했던 초기 선교사들의 역사, 이것들을 하니까 베트남 선교의 방향성과 그런 어떤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보는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고 나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제가 마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200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트남 정부가 종교법을 개정을 하면서 외국인이 현지인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법령을 발효하게 됩니다. 그게 저희가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럴 때 저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뭐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타이밍에 하시게 하시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정교단 이 교단장과 연결이 돼서 신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신학교를 이제 미국 선교사님과 저와 현지 교단장, 현지인들과 함께 신학교, 뭐 신학교라 해봤자 그냥 애들 뽑아가지고 그냥 성경 가리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전혀 체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신학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 적이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선교 역사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초기 베트남의 선교사들이 했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뭐 베트남에 먼저 와서 베트남을 정확하게 보고 경험한 선교사들이 한 방법이 맞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선배들이 했던 방법에는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지금하고 시스템은 다르지만 그렇게 하고 제가 이 시스템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한국 시스템이나 뭐 다른 어떤 제가 배웠던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고 그 땅의 시스템을 좀 적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었는데 1년에서 4년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가리키면서 신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학문적인 것들을. 그리고 5년 차에는 현장을 보냅니다. 1년 실습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료하게 하고 현장으로 가게 합니다. 근데 이 4년 동안은 어떻게 하냐면 분기별로, 그러니까 4분기가 있는데 3개월 동안 어떻게 하냐면 한 달 데리고 와서 한 달 동안 숙식하면서 먹이고 공부시키고, 2달은 현장에 가서 일도 하고 생활비도 벌고 그다음에 현장 교회도 섬기고,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시스템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 6월, 9월, 11월에 오게 해서 공부하고 훈련하고 그다음에 내려보내서 각 지역으로 다시 내려보내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또 다시 오게 하고, 뭐 그렇다고 뭐 교통비나 뭐 이런 거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다 벌어서 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모듈형 성경 학교였죠. 그러니까 뭐 한 학기 하고 방학 때 내려보내고 한 학기 하고 이렇게 내보내는 게 아니라 베트남 현장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난 친구들이 12명입니다. 12명. 저도 14명이었는데 어떤 분이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신학교가 어딨냐고. 왔는데 가라 그런다고. 막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나이가 좀 많으셔서 이 커뮤니티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가게 되고, 어떤 친구는 왔다가 또 가게 되고, 그래서 14명이었는데 12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저희들 시스템은 그렇잖아요. 이제 다음 학기에 2학년에 이제 신입생을 받아야 되는데, 베트남 목사님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2학년 안 뽑습니까? 안 뽑습니다. 이 친구들로 5년을 가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다툼이 많았습니다. 왜?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더 많은 학생들을 공부시켜야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미국 선교사하고 현지인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저만 그냥 막 이렇게 거품을 불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됐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 뜻대로 사실은 이제 이 12명을 데리고 5년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5년간. 그러니까 뭐 이 친구들하고는 뭐 가족이 된 거죠. 여기 저희 막내딸하고 우리 둘째 아들 다니엘도 있는데 그냥 가족까지 지내는 거예요. 그냥 뭐 4-5년 동안 그렇게 지내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자를 떠나서 뭐 학생을 떠나서 그냥 가족과 같이 지내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5년 동안 그렇게 하다니까. 근데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제가 졸업하기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추방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제 나댄 거죠.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이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나대는 겁니다. 나대는 겁니다. 그래서 나대다가 꽝남이라는 중부 지역 꽝남 경찰에게 이제 고소를 당해서 제가 고발을 당해서 이제 추방령을 당하게 됩니다. 추방당해서 제가 캄보디아도 가고 태국도 오고 막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방당하니까 다른 선교지 골라야 되니까요.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변화를 줘야지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걸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아내와 가족이 다 베트남에 있었거든요.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다시 재입국을 추진하자. 파송교회와 파송선교회에서도 재입국을 한번 추진하자. 근데 재입국을 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다 선교지 이동만 했지 그 추방당한 나라를 다시 들어가는 전략을 세운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미한 음성과 주변에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음성들과 권면들이 있어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내가 현장에 남아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정부 관계자를 다 만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 관계자들의 일이거든요. 이게 어떤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의 사역자들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부를 대상으로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치민의 경찰, 나를 추방한 꽝남, 중부의 경찰, 그 다음에 최종 사인은 저 하노이에서 하게 됐습니다. 하노이 경찰 다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를 보증해 줄 수 있는 현지 교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가정교단하고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알고 보증을 서준 거예요. 법적인 보호자가 되겠다. 이렇게 보증을 쓰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런 보증자가 있으니까 이 사람 다시 재입국 시켜도 되겠다 하고 이제 재입국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방당한 지 18개월, 1년 6개월 만에 제가 다시 재입국을 하게 됩니다. 졸업식은 못했죠.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중간에 하게 되고 그러나 그 과정은 다른 분에 의해서 다 신학교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다 졸업해 있는 거예요. 다시 들어왔는데 졸업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집 앞에는 늘 이 사복 경찰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시 대상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지방에 가려고 그러면 다 따라붙고 뭐 이렇게 보고돼야 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보안부 뭐 한국으로 말하면 안기부죠. 안기부 사람을 만나서 한 달 동안 뭐 했냐, 뭐 어떤 일을 했냐, 어디 갔냐. 그게 또 자기들이 조사한 거하고 확인한 거하고 틀리다. 그럼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마침 또 하나님께서 또 베트남 상황을 또 급변하게 하는데 그때 베트남 정부에서 한국인들이 많아지니까 한국인들은 또 가면 꼭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교회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베트남 생각으로는 하나의 교회는 한 개의 교단은 기독교는 한 개의 교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교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교단도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허가해 주는 거예요.
인터내셔널 처치로 한국교회를 허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인교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두 개 있었는데 막 10개, 막 15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게 돌파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한인교회를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형찬을 만났죠. 그랬더니 막 갸우뚱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거 한인교회 하면 또 뭐가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러더니만 그래도 뭐 허가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한인교회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베트남에서 한인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입국해가지고 제가 제 두 번째 사역은 이제 한인교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정부 관계를 또 해야 됩니다. 이건 허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정부 관계를 하면서 정부 관계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이 공산주의, 특별히 이렇게 창의적 접근 지역, 정부 주도적인 어떤 그런 국가에서는 반드시 정부하고 정확하게 컨택과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그 안내를 받지 않고서는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제가 대정부 관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대정부 사람들을 알게 되고 인맥이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회장이 돼가지고 또 외부적인 일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추방이 저에게는 정부 관계자를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됐고, 또 한인교회는 오히려 저를 이게 오염매는 이게 묶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대정부 관계를 좀 더 확장하고 깊이 있게 가게 하는 그런 과정의 여정이었음을 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참 감사하더라고요. 다낭에 가 있는 거예요. 다낭에서 온 친구들은. 베트남은요, 자기 고향에서 사역을 하는 걸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도 갈릴리를 떠나서 사역을 한 것처럼 고향에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베트남에서는 고향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낭에서 온 친구가 다낭으로 가서 이 소수 종족 순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좀 약간의 미존도 종족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 친구 할 얘기가 많아요. 이 친구 아버님하고 저하고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그 아버님이 교회를 지어줬는데 교회를 팔고 간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게 늘 마음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교회를 자기 돈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 아버님 교회를 팔았지만 제가 교회를 다시 지어서 제가 사역자로 가겠습니다. 한 친구가 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이 친구가 거기 다낭에 있지만 그 라오스 국경 꽝찌라는 지역에 가서 순회 사역으로 합니다. 거기에는 웩 선교회가 사실 선교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 정신으로 이 중부에서 이 소수종족 순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하노이에서 온 친구인데, 이 북부 하노이 지역에 또 가게 돼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북부의 이제 흐몽족, 산족의 중국과 라오스 국경에는 아직도 2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그 종족들의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갈 수 없으니까 현지인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와서 하노이에서 기숙사로 그들을 훈련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 베트남어를 잘 못해요. 그 사람들이 산족에서. 그래서 베트남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사역을 하고, 그들을 또 학교를 보내고, 또 특별히 고등학교에는 기술학교 갑니다. 그래서 수의사, 그 동물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또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수 종족들은 그런 데 가면 장학금을 다 주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서 그들을 좀 이제 이 주류 세력에 좀 합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에서는 저희 또 제자가 어린이 사역에 헌신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저 친구는 막 저 일에 헌신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장애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발달 장애 아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다 이제 저의 공부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제가 돌아와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일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일을 협력하는 거죠. 제가 성경을 가리킨 사람으로서 그들과 함께 사역을 어떻게 또 도울 것인가. 왜냐하면 사역을 돕지 않으면 얘들이 그 정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자기 사역을 정착하기. 그래서 이런 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부에 있지만 중부에서 이 사역을 하고 또 북부에서 이 사역을 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저를 파송한 선교, 한국 선교에 선교사로 제가 가입을 시켰습니다. 허입을 해가지고 선교에서 동일한 선교사의 지위로 선교비를 보내서 같이 저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부는 제가 맡고 중부는 후이 목사가 맡고 북부는 우리 떡 목사가 맡아서 사역을 하는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다 그 10년 전에 이 공부했던 그 12명의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죠. 이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는 가운데 각 지역에 있게 해서 또 그걸 또 협력하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또 이동을 많이 할 때 어떤 걸 사용하냐면 저보다 잘해요. 뭐 주민이 이제 베트남에서는 잘로를 사용하는데요. 이 잘론이 이런 앱을 사용해가지고 자기 지도자 제자들을 관리하는데 놀랍습니다. 저는 못하는 걸 이 친구들은 다 아는 거예요. 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저는 저희 제자들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뭐 그런 것도 익숙하지 않는 애매한 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 베트남에서는 뭐 70% 80%가 이걸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한국에 갔는데도 뭐 호치민에 있는데도 줌과 잘로로 그냥 다 해버리더라고요. 뭐 사역하고 뭐 기도하게 하고 말씀 전하고 뭐 예배드리게 하는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걸 활용하지 않으면 베트남에서 사역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제 그래서 너무도 중요한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잠깐의 이제 성과를 요번 이제 보고를 하면서 성과를 봤을 때 토착 지도자들을 좀 배출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사역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현지 사역자들과 그 자문화, 즉 이제 소수 종족들의 어떤 사역들을 지도자들을 좀 배출하게 됐고요. 또 교회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게 되고 사역하게 되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제자의 재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래도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또 문제점이 있냐면 정부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규제를 어떻게 풀고 안전하게 할 것인가. 물론 재정과 자원 부족은 늘 있고요. 그 다음에 졸업생과 연계 관계를 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제가 하니까 이 사람들하고 이 제자들하고 사역이 가능하더라고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은 선교사로서 이들과 사역을 지금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사실은 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젊다 보니까 현지 교단 그 앞선 세대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이 선교사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현지 교단간의 사역들을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교단 협력 플랫폼을 제가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장들을 제가 다 아니까 교단장들을 만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허입시키고 또 허가받게 해서 안전하게 지역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자.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제가 합니다. 제가 가서 밥 사주고, 제가 가서 먹고, 제가 가서 만나고 선물도 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정부 관계를 합니다. 그 지역에 반드시 대정부의 허가가 있어야지 그 모든 안전하게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또 대정부 관계를 제가 높은 분들을 좀 알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그 인맥을 사용해서 만나서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그리고 법률적인 것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률적인 부분도 제시를 해주고, 그러나 제 경험상으로는 이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게 필요합니다. 베트남에 지금 이단이 상당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구원파부터 해가지고 동방번개부터 해가지고 신천지까지 너무도 많은 이단이 우리가 수고한 모든 교회들과 사람들을 지금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좀 성경학교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수 종족은 어쩔 수 없이 주종족하고 사실 어울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소수 종족의 전문적인 어떤 사역자가 좀 더 양육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디지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현지 리더십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 리더십을 이양하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실은 그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단 뭐 총회나 교단 어떤 모임할 때 제가 갑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뭐 같이 참여하고 그 교단 상황 알고 어떻게 하면 연결할 것인가, 어느 지역에 누가 있는가를 해서 연결해서 그 교단에 이 젊은 사역자들이 쉽게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정부 관계를 하는 겁니다. 베트남은 5%의 경찰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경찰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만나는 요 가운데 응웬. 이분은 이제 그 장로 교단의 총회장님이십니다. 저는 저 뒤에서 그냥 서 있고 그냥 뭐 같이 한번 자리나 잡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정부 관계로 해서 정보도 얻고 정보도 주고 그러면서 안내를 받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으면 특별히 정확한 법률적인 틀 안에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베트남은. 근데 사실 우리 선교 그러면은 뭐 경찰 모르게 뭐 상황 모르게 이렇게 하는데 제가 경찰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다 압니다, 목사님. 다 압니다. 제가 저희들 월급 받고 그런 것만 하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직 위험하지 않으니까 가만두는 겁니다. 그 선을 넘으면, 그 임계치를 넘으면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는 가까워져야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종교 경찰이 딱 있습니다. 기독교 경찰도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볼 것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이게 네네 반대로 찬양하고 끝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에게 또 다른 만남이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북쪽에 우리 사역자 제자한테 갔었는데 갑자기 어떤 그 근처에 베트남에서 가장 큰 마약 센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마약 센터가 있는데 네, 아이고 다시. 죄송합니다. 네네. 마약 센터가 있는데 그 마약 센터를 갔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 대표 목사님을 제가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네 여기 마약 센터에 여기 200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독교적으로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 마약 문제를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 마약범을 데리고 와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뭐 이런 데가 있느냐라고 해서 사실 그 센터를 짓게 해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큽니다, 그 센터가.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여기서 이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면서 제자화하고 있는데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소수 종족 아닙니다. 주 종족 멤버예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 마약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또 이 오바마 오른쪽에 대통령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을 대표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이 쭉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 저를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기독교인의 대학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센터 역할을 우리 여기서 할 수 있느냐. 뭐 여긴 뭐 운동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뭐 강당도 있고 뭐 호텔식으로도 돼 있고 그러니까요. 이곳에서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하고 이제 엊그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역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 리더십을 좀 더 강화하고 그들과 함께 좀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을 갈 수 있도록 지금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남 속에서 어떻게 풀어갈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신실하게 현지인들과 협력하는 가운데 해 나가려고 합니다.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시편 145편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세대는 반드시 다음 세대를 일으키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지 않고 여러분이 사역을 마무리하면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역이 우리 앞 세대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본이고 예수님의 어떤 말씀으로만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보다 선교도 너무 잘하시고 또 너무 이렇게 현장에 오래 계시면서 이때까지 수고하신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선배님들이 저희들이 좀 다 잘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독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잘 설 수 있고 또 현지인들을 좀 더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모든 리더십이 저희 선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 선교사는 뽑지 않고 현지인 선교사를 허입하겠다. 이런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는 한국 선교사들은 절대 재산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모든 걸 다 현지에 그냥 소비해버리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왜? 현지인을 강화하는 정책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 현지인을 다시 세우는 그런 방향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남겨진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